네, 새마을금고 입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수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중이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국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같이 보면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개벽이라고 하는 월간 종합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1920년에 창간된 종합지입니다. 한창 이제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에 발간된 것으로 월간 종합지라고 해서 요즘의 잡지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요즘의 잡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면의 문화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당시에는 그렇게 문화적 다양성이 정립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예 동인지처럼 문학 작품들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었고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이 종합지에 참가했던 현진건, 김동인, 이상화 이런 작가들의 경향도 그러했고요. 다 반일 성향, 항일 성향이 아주 강했던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창간 후부터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종합지이죠. 여러분들께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 다음에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아주 익숙한 작품들이 이 개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나와 있는 개화기 3대 문예 동인지, 그래서 창조, 폐허, 백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창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초의 종합 문예 동인지이다라고 해서 문예 동인지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여러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잡지이다 이런 개념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창조가 최초이다라는 것 정도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기이기 때문에 이 개화기 작품들이 소개되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작품에서 그 다음에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교육 방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왔던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변화들, 그 다음에 그러한 문화적 변화들이 어떻게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됐는지를 이 세 가지 문예 동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창조 같은 작품들에는 주요하는 불놀이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최초의 근대 자유시죠. 이런 작품들이 소개되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몽 볼게요. 구운몽은 이제 김만중이 쓴 소설이죠. 구운몽이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쓴 그런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창작 동기는 효심이 깔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문과 한글이 모두 다 한글로도 표현되어 있고 한글로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한글의 어떤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교재에는요, 성진의 선불계와 양소유가 택한 현세라는 두 세계를 놓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도 하고, 불교적 깨달음의 핵심이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견해는요,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었던 성진이 원래 불교에서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인간 세상, 이제 그 하계에 사는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부러워하다가 육관대사라는 스님이 하룻밤에 꿈으로 그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죠. 그런데 그 경험하게 해주는 과정 속에서 성진은 원래 근본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불교에서 수행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서도 되게 공허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굉장히 부귀영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다시 불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해석은 불교의 우수성 또는 불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불교의 어떤 합리적이고 불교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작품의 근원 설화가 조신설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설화였었죠. 그래서 그냥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좀 더 가감을 해서 이렇게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정착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근원설화는 묻는 문제 가끔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구인회 보겠습니다. 구인회 같은 경우는요, 1933년에 순수문학을 표방한 문단의 중견급 작가 9명이 결성한 그런 문학 동인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창조, 폐허, 백조 이런 것들은 문예 동인지였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조직이에요. 1930년대에 이르면 어떻게 문예사조가 변하냐면요. 2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퇴폐적이고 유미적인 성향으로 바뀌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경향파라고도 하고 뭐 카프 문학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인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카프 문학, 이러한 신경향시 조에 저항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자. 이것을 순수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수 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계급주의나 공리주의의 문학을 배격하고 순수 문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고요. 뒤에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문예사조를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구인회는 1930년대 카프 문학, 신경향파 문학,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문학에 저항해서 나온 문학의 순수한 가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가로는요, 대표 작가로는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작가가 이효석 있고요, 유치진 있고요, 뭐 정지용 있고요, 이런 작가들 있죠. 대부분 정치색이 없는 그런 작가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한 작가가 한 가지 문예사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주의에도 속해 있던 작가가 자연주의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순수 문학파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사실주의야, 나는 자연주의야 이래서 한 가지 색깔의 문학만을 지속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작가가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라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오히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예사조를 나누는 것은 이게 뭐 구인회, 그러니까 순수 문학파다, 사실주의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그들이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우리가 나눈 카테고리 안에 딱딱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김동인 같은 작가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예사조에 다 거론되고 있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요, 1919년 최초의 문예동인진 창조를 발견했고 거기서 약한 자의 슬픔을 발표했고 이광수의 계몽주의적 경향에 맞서서 사실주의적 수법을 썼으며 신경향파 및 프로문학에 맞서서 예술지상주의 즉 순수문학운동을 벌였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김동인 같은 경우는요, 당연하게도 사실주의 학파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수문학 학파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헷갈린다라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인 같은 경우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다는 것, 3인칭을 썼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도입했고 간결하게 문장을 작성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고러한 측면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그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문학의 새로운 형태를 만든 중요한 작가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김동인 같은 경우 뭐 감자 이런 작품으로 가장 유명하죠. 뒤에서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보시면요. 이거는 이 작품의 제목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눈에 익숙하실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소설로도 읽어보셨을 만한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옴니버스 형식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제목으로 쭉 이어져 있는 장편소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단편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단편소설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는 있었죠. 같이 읽어볼게요. 70년대 산업화에서 밀려나 도시빈민의 참상을 우화적으로 그린 소설이고요. 우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주인공으로 했다라고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솝우화 같은 거 보면 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화적이라고 하는 건 꼭 동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인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내세워서 인간의 어떤 사실적이고 어쩌면 추악하고 어쩌면 아주 리얼한 모습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12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시빈민의 가난과 처참한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는 공통적인 각각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메비우스의 띠라든가 아니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다음에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이런 작품들은 아마도 귀에 익숙하신 작품들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볼게요.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라는 측면에서 이 의의가 있죠. 그 밑에 나와 있는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행한
정부 관지라고 하나요? 네, 그러고요. 독립신문은 민간신문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데서 역시 또 하나의 의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 아니라 그런 신문이죠. 네, 그래서 서재필의 독립신문,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많이 외우셔서 이미 아실 텐데, 한국사회, 19세기 말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중의 계몽을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네, 그래서, 기념비적인 신문이다라고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네요. 이 독립신문 창간사를 보시면, 이 독립신문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이 독립신문을 만든 목적은 한문만 아는 사람보다 한글을 알고 그 다음에 국내 사정과 외지 사정을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문만 아는 남자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견문이 넓고 한글을 아는 여자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쓴 이유는요, 이 독립신문을 한글로 쓴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상하, 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학식과 견문을 높이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이 신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밑에 한성순보 보시면 근대신문의 효시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 보실게요. 무정 같은 경우는요, 이광수 아시죠? 이광수가 연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장편소설이다라는 의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어떤 동경,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새로운 어떤 사랑 방식, 이런 것들이 센세이션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소설로, 그 현대 장편소설로 인정받고 있는 소설입니다. 1917년이라고 하는 시점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요, 한참 이제 개화기,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시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런 새로운 문물에 대한 어떤 동경, 막연한 동경,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화에 대한 이렇게 앞서 나가고자 하는 약간의 허영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작품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화로드 운동 볼게요. 분화로드 같은 경우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농민을 주체로 한 사회개혁 운동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분화로드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학에 어떻게, 그러한 개념이 러시아에 있었고 우리나라 문학에 어떻게 그것이 녹여 들어와 졌냐면요. 이광수의 흙이라든가 시문의 상록수 같은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그 깨어있는 지식인이, 굉장히 이제 엘리트적인 지식인이 되게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계몽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그 줄거리의 소설로 많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작품들은요, 흙이라든가 상록수 같은 작품들은요, 현대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쓴 작품이니까요. 국민들을 계몽해야지. 이 소설을 읽고서 저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그래 열심히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쓰여진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그 문학사적인 또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 기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거나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화로드 운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화로드 운동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드러났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문학파 볼게요. 시문학파는요, 시 전문지 시문학을 중심으로 순수시 운동을 주도하였던 유파이고요. 앞부분에서요, 구인회가 순수 문학을 표방한 9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1930년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 1930년대의 순수 문학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학파가 시문학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시 운동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와 있었던 정지용 이런 사람들, 김영랑 이런 사람들이 역시 이러한 시문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문학파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시문학파야 라고 어떤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만든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이 하나의 조직들,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그러한 문예사조들에서 동일한 사람이 이런 문예사조에도 들어가고 저런 문예사조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카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경향의 그러한 작품들에 반발해서
정치색이나 사상을 배제한 순수 서정시를 지향했고요. 특히 시는 언어 예술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언어에 조탁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화가가 그림을 매개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보다 아름답게 표현하고 보다 더 문학적으로 세련되고 기교 넘치게 표현하는 것을 이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란 같은 작가의 작품 보시면은 뭐 유성음을 많이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일부러 만들어냈다라든가 뭐 이러한 기법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어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과 글을 표현할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카프 나오네요. 카프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의 부흥을 목적으로 조직된 문예운동 단체로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카프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카프는 1920년대 후반에 주로 이제 많이 활동했던 그러한 어떤 경향을 의미하죠. 그런 문예사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1900년대 후반에 1894년에 뭐 가보 경장인가요? 가보 개혁인가요? 아무튼 새로운 문물이 막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요, 그런 서양의 어떤 새로운 문물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아니면 이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깨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주로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몽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훈이라든가 아니면 이광수의 분화로드 운동이 녹아 있었던 흑이나 상록수 같은 작품들이 이런 계몽주의적 성향을 띠죠. 그 다음에 1920년대 초반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3.1 운동이 실패를 하죠. 3.1 운동의 실패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절망감, 그 다음에 우울감 이런 것들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막 될 때면 되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폐주의적이고 유미주의적인, 이거는 미를 추구한다, 무턱대고 미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유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의 침실로 오 마돈나요 나의 침실로 오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선정적인 내용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에 이제 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까 카프 문학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경향파라고도 합니다. 카프 문학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퇴폐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천박한 그런 작품, 천박하다고 뭐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현실을 완전히 떠나서 그냥 어떤 쾌락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경향에 맞서서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성향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현실적 모순이라든가 일제강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고발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러한 경향은요. 반드시 또 그 반대급부를 낳죠. 그래서 사실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낳습니다. 이게 2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이러한 카프 문학이 너무 이제 비판적인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쓰여진 작품들이 있어요. 염상섭의 3대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것에서 좀 더 벗어난 것이 자연주의적 작품입니다. 자연주의적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시대,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특정한 사생, 어떤 특정한 인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의 특정한 모습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김동인의 감자 같은 작품을 보면은 복녀가 이제 정말 가난한 무능력한 남편, 맨날 때리는 폭력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을
으로부터 그런 남편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없어서, 그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자기 몸을 팔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거는 복녀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참혹했던 사회 환경을 딱 그 복녀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아주 크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실의 한 측면에 딱 돋보기를 대고 있는 듯한 작품들을 바로 우리는 이 자연주의적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급주의니 민족주의니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문제가 막 크게 다뤄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상징주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게 돼요. 근데 상징주의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 또는 굉장히 어떤 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에 반발해서 이것은 아주 비유적이고요, 상징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뭔가 그 사실적인 것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학파입니다. 학파가 아니라 그러한 문예 사조입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순수 문학,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순수 문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모더니즘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향을 다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이것도 순서가 좀 약간 뒤죽박죽인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게 20년대 초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기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문학 활동을 생각해 보셔도 조정래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진명도 쓰고 있고요. 근데 각각의 작가들은 다 각각의 작품들을 쓰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큰 흐름으로 본다면 어떤 문예사조로 정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여러 명의 작가가 그냥 제각각의 작품을 쓰고 있는 상황을 억지로 좀 묶어놓은 것이 이기 때문에 퇴폐주의가 나오고 나서 카프 문학이 나오고 카프 문학이 끝나자마자 또 사실주의가 나오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년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안에서는 굉장히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예사조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러한 문예사조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그냥 따로 외워두시고요. 이 문예사조를 20년대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상 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각의 순수 문학파는 그럼 왜 생긴 것인가? 네, 그렇죠. 이 순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것.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건 문학 자체로서 순수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순수한 문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겼다. 카프 문학은 왜 생긴 것인가? 사회가 이렇게 모순되는데 이러한 사회를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의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았던 그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을 순서대로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소설을 볼까요? 신소설 같은 경우는요, 20세기 초에 등장한 개화기 소설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20세기 초라고 한다면은 어떤 서양 문물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뭐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 썼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역시 시처럼 그 뒤에 있는 신체시와 마찬가지로 계몽적이고 개화기의 어떤 새로운 문물, 그 다음에 자주 독립, 남녀 평등, 뭐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을 주제로 썼던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인직의 혈앤후 있고요. 은색의 알고 계시는 작품이죠. 그다음 자유종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같은 경우도 짐승들이 나와서 인간들에 대한 비판을 하나씩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까마귀는 우리는 이렇게 효도를 잘하는데 너네 인간은 왜 이렇게 효도를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한 명씩 나와서 그냥 발표하고 들어가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대소설로 아직 되기 이전에 현대소설, 아까 최초의 현대소설은 저희가 무정이라고 배웠고요. 그 이전에 나왔던 잡다구리한 여러 가지 소설, 비스구리한 애들을 다 묶어서 그냥 신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신체시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학적 표현 기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 당시에 어떤 과도기적 형태로서 그 당시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어떤 문예적 흐름을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체시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악학궤본 볼게요. 악학궤본 같은 경우는요. 조선시대
유일한 지침이 된 악전으로서 궁중음악, 당악, 향악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연주해야 되고 악기는 어떻게 생겼고 뭐 이론 그 음악 이론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집대성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동동이나 정읍사나 서용가나 여민락 같은 고려 가요나 향가 이런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연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 노래에 맞는 춤은 뭐고 그 춤은 어떻게 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자세히 적혀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사료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조선시대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용비어천가 볼게요.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는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내세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르짖은 한글 최초의 문학 작품이죠. 그렇죠? 한글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진 책이죠. 그래서 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뭐 이런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내용들이 이러한 용비어천가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비어천가는요. 악장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들어보시지 않았던 뭐 고려 가요라든가 향가라든가 아니면 시조라든가 이런 장르에 속하지 않고 용비어천가에 들어있는 그 시 비슷한 애들을 우리가 악장이라고 따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 보시겠습니다.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사실주의적 단편 소설이고요. 운수 좋은 날은 반어적인 제목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되게 인력거꾼이 열심히 그날따라 운이 좋게 돈이 많이 벌렸는데 돈이 많이 벌리면 뭐예요? 집에 와보니 아내가 이미 죽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아주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마지막에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이 굉장히 반어적인 효과를 주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사실주의 소설의 아주 최고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사 볼게요. 정읍사는 악학괴범에 실려 있는 작품이고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가요입니다. 가요라고 하는 건 여기서 특정 장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 그러니까 노랫말, 즉 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을 향가, 통일신라 시대 때 주로 만들어졌던 향가부터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전의 작품들을 다 그냥 고대 가요라고 묶는데요. 그 이전에 지어진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 현재 남아있는 현존하는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 바로 이 정읍사입니다. 정읍사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달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그런 내용이죠. 청록파 볼게요. 청록파 같은 경우는 39년에 문장지의 추천으로 시단에 등단한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바탕으로 인간의 염원과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청록집을 출간함으로써 청록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930년대가 순수 문학을 추구했던 시기이죠. 1920년대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카프 문학 나왔었고요. 사실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작품 나왔었는데 30년대는 다시 본래의 시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순수 문학 많이 나왔고요. 그러한 경향에 맞추어서 그러한 경향에 따랐던 요 세 명의 작가들을 청록파라고 이름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 문학, 국문학이죠. 국문학에 대해서 정리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문학 보시면요. 세계문학은 사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문제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기탄잘리 같은 경우는 타고르의 서정 시집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요. 낭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 되게 낭만적이다. 뭐 그렇게 내 생일날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기다리다니 너무 낭만적이다. 이거 왜 낭만적이라고 표현하냐면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음악미술 문학 다 포함해서 굉장히 어떤 정열적이지 않고 권태롭고 허무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낭만주의적 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는 사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시작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사조에서 썼던 그 퇴폐주의, 유미주의의 한 계열,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낭만주의가 이렇게 넘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그 19세기 초반에 3.1운동 실패와 함께 아주 퇴폐적인 흐름으로 끌고 가게 되는 대표적인 흐름으로 결국 귀결되게 되는 그러한 문예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홍사용, 박종화, 이상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이게 아주 낭만주의 대표적인 그런 퇴폐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프로문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프 문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문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프로문학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럼 계속해서 문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동을 지니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이었다가 비현실적이었다가 다시 현실적이었다가 다시 비현실적이었다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조금 더 암기하기 편하겠죠? 네, 그 다음에 누보로망이랑 앙티로망은요, 이거가 제가 나눠져 있어서 막 찾아봤는데요. 사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위적인 소설이고 그 당시 어떤 관습을, 전위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다 뒤집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거부하고 뒤집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소설 형식, 기존의 소설에서 다루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뒤집는 그런 형태의 문학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설을 목표로 하는 문학 현상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냥 정말 사전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소설이 기승전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냥 그런 순서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기존 소설에 반드시 인물이 등장했다면 그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설을 누보로망 또는 앙띠로망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러한 생각이 왜 나왔냐? 이러한 경향,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냐를 생각하시면 똑같죠. 기존의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의문 때문이겠죠.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건 예술인데, 예술을 어떻게, 예술하는 법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가? 소설 짓는 법, 소설 쓰는 법, 소설이란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생각, 그러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다이즘 볼게요.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건축을 비롯해서, 그렇죠? 음악, 미술 뭐 다 어떤 적용되는 새로운 경향이죠. 그래서 다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누보로망이나 앙띠로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것들에 대한 어떤 전복, 그 다음에 기존의 것들에 대한 거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누보로망, 앙띠로망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소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다라고 하는 건 좀 더 큰 어떤 사조이죠. 그래서 어떤 꼭 도덕적이어야 돼? 꼭 합리적이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로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성냥갑처럼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왜 꼭 건물을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어요. 그럼 이거는 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다는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건물이나 요 그림은 다다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다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존의 것들, 기존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심지어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까지도 새롭게 바라보고 의심해보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습을 거부하는 새로운 경향이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1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조형예술뿐만 아니라 넓게는 문학, 음악의 영역까지 포함한 예술운동으로 다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그런 작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샘이라고 하는, 제목이 샘이에요. 샘이라고 하는 어떤 조형 예술품을 전시했죠. 그런데 그 샘이 뭐였냐면요, 남성용 변기였어요. 그래서 남성용 변기를 그냥 딱 놓고, 자, 이건 샘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이거는 도대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멘붕의 작품인 거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파격이고 그 자체가 관습의 거부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다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뭐 이렇게 기존의 어떤 뭐 반드시 인물을 묘사해야 되고 뭐 이러한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아예 다 거부해버리는,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죠. 그 다음에 레제 드라마는요, 그냥 극으로 또는 드라마로 만들려고 쓴 대본이 아니라 읽으려고 쓴 대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매너리즘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지겨워지는 것.
그렇죠. 타성에 젖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고요.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20년대에 일어난 근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예술상의 여러 경향이고 주로 사실 30년대에 주로 많이 나타났던 경향이에요. 그래서 사실주의에 대한 반항 운동이고 아방가르드 운동, 즉 전위 예술, 아까 말씀드린 다다, 뭐 누보 로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모더니즘으로 형상화됐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프로 문학 같은 경우는 현실을 비판했고요. 순수 문학 같은 경우는 본래의 시를 추구했다. 본래의 어떤 문학으로서의 시를 추구했다라면,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게 이렇게 뭔가 겉멋을 부리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국적인 한 풍경을 이렇게 시로 묘사를 해 놓는다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 이런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품들인데, 그들은 모더니즘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게 새로운 경향이야, 이게 요즘 추세야 라는 의도로 그 작품을 쓴 것이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기엔 전혀 모던하지 않은데 그때는 그게 모던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뭔가 추상적이고 아주 뭔가 여운이 많이 남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문학,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곡은요, 요즘에 인페르노인가요? 뭐 그런 작품, 그런 소설도 보시면 신곡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신곡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분류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곡을 쓴 드라마라고 해서 희곡으로 불려진 이유는 이것이 비극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극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에서는 점차 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뭐 기쁘게 해피엔딩, 뭐 이렇게 변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최종적으로는 희곡으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포리즘 같은 경우는 뭐 격언, 그 다음에 잠언, 뭐 금언,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아포리즘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안가주망은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정치나 사회 문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르트르가 뭐 그랬다 그래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가주망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크게 말하는 것, 네, 이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키치는요, 21세기의 대표적인 문학이 아니라 예술적 흐름이죠. 그래서 B급 문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싸고 천박하고 경박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학 형태, 문학이 아니라 예술 형태, 예술 전반적인 흐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사람 뭐 있죠? 왜 통조림, 제가 지금 이름이 까먹었는데, 통조림을 계속해서 똑같은 통조림을 여러 개를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럼 잭슨 폴록이었나요? 네, 그 통조림을 여러 개 똑같이 그려놔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그 이전에 고전주의적 관점으로 보자면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것도 아니고 뭐 인물을 똑같이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파격적이죠. 그리고 되게 천박해 보이잖아요. 통조림을 그냥 그려놓다니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키치 문학은요, 현대 문학의 어떤 대량 생산 체제라든가 비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보일드는요, 그냥 이거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잔인하고 그다음에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문학이라는 데서 하드보일드 문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도 아주 잔인한 장면을 다루거나 뭐 가감하지 않고 여과하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하드보일드라고 표현하죠. 해빙기 문학은요, 이거는 20세기 중반 구소련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당문학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문학운동으로 자유주의적 사고로서 독재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개성을 실린 작품 활동을 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해빙기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가 해빙기 문학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이거는 구소련의 어떤 독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빙기, 이래서 뭔가
따뜻하게 끝날 것 같고 서로 화해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항 문학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통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이러한 지점들이 나온다라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보시죠.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네요. 송수는요, 대표적으로 면왕정가 쓴 사람이죠. 그리고 양반으로서 시조 많이 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산별곡은 송강정철의 작품이고, 성산별곡, 관동별곡, 송미인곡, 삼미인곡 다 정철의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작품들은 오히려 정철의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철이 탑 오브 탑이죠. 그 가사 장르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박인로의 누앙사,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연결이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볼게요. 역시 작가와 작품의 연결 고르라고 하는데요. 주요한이 사랑손님과 어머니로 나왔는데요. 주요한은 최초의 근대시를 쓴 불놀이를 쓴 사람이죠.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주요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전혁택의 화수분 맞고요. 김동리는 바위, 영마라고 하는 작품도 썼죠. 그 다음에 최만식은 레디메이드 인생, 그리고 더 대표적인 작품으로 태평천하 있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도 작가와 작품 연결 볼게요. 1번 보시면 하근찬의 순환 이대 맞고요. 그 다음에 김동리의 오발탄이 아니라 오발탄은 이범선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김동리 같은 경우는 무녀도가 대표적인 작품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마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김승욱의 무진기행이나 김유정의 동백꽃 역시 맞는 연결이니까요. 맞는 상태로 필기해 놓으시고, 맞는 것만 계속해서 어차피 주관식 아니니까 작가와 대표작들은 눈으로 익혀 놓으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유일의 백제가요, 제가 이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오래된 작품 정읍사라는 거, 가장 백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향가라고 해서 어떤 장르를 따졌고요. 그 이전의 작품들은 다 고대가요라고 해서 묶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백제가요 중에서, 현존하는 작품 중에서 백제의 가요, 유일한 백제 가요는 정읍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중국의 4대 기서 아닌 것 고르라고 하는데요. 기서라고 하는 건 기이한 내용을 담은 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의 4대 기서는 삼국지연의, 금병매, 서유기, 그 다음에 수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열국지죠. 열국지는 기서가 아니고요, 역사소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 특이한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4대 기서는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눈으로 익혀 두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보시면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 가장 오래된 거는요, 향학구금방입니다. 1번이라는 거 모르셨다면 그냥 표기해 놓으시고요. 암기하셔야죠. 그리고 혹시 동의보감을 답으로 만든다면요, 여기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대의 의학서적이라는 거, 가장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중 하나인 황조가를 지은 사람 유리왕이고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을 뉘와 함께 돌아갈 꿈, 이런 식으로 꾀꼬리를 보면서 외로워, 이렇게 외로움을 느꼈던 아주 낭만적인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황조가는 유리왕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월명사는 도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제망매가 있죠. 그 다음에 충담사는 찬기파랑가 있고요. 황진이는 청산리 벽계수야 있죠. 네, 그러니까 월명사, 유리왕, 충담사, 그래서 요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은 꼭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볼게요. 사고로 신체적인 성장이 멈춘 난쟁이의 일기로 독일의 작가 권터그라스가 지은 책 양철북이죠. 이거는 암기하셔야죠. 모르시겠으면 네 암기하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파피용은 베르베르의 과학소설이고, 이방인 같은 경우는 까미의 소설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닥쳐지바고도 러시아 소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9번 볼게요. 4대 비극에 속하는 작품, 유일하게 맥베스네요. 의외로, 그쵸? 그리고 아마 4번으로 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비극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했을 경우, 불행을 선택했을 경우는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지 않아요. 비극은 슬픈 얘기, 희극은 웃긴 얘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같은 이 고전주의, 고전 작품에서 비극과 희극을 나누는 기준은 그것이 운명적이냐 운명적이지 않으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그러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을 때, 그러한 불행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극이라고 하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지네가 좋아서 지네가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비극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대 비극, 맥베스, 리어왕, 오델로, 그 다음에 햄릿 4가지 작품이라는 것도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꼭 메모해두세요. 병신과 머저리의 작가는 이청준이 맞습니다. 이태준은 줄 같은 작품 썼고요. 그 다음에 김승옥 같은 경우는 1964년 겨울 뭐 이런 작품 썼죠. 그래서 병신과 머저리는 이청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문예사조에 속하지 않는 거, 이거는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다다는 최근 20세기 이후 20세기도 한참 지나서의 경향이죠. 그래서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고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새로운 경향, 새로운 뭐 꼭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예술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다이즘이 답이 될 테고요. 유미주의는 아까 퇴폐주의랑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징주의 같은 경우도 사실주의랑 자연주의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관념적이고 사실적인 현실 묘사 그 이면의 것을 추구하는 작품들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었죠. 자연주의는 사실에, 현실에다가 딱 어느 한 측면에 돋보기를 댄 작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겠고요. 12번 보시면요. 한글 최초로 쓰여진 국문학 작품으로 옳은 것은 용비어천가죠. 악장이라고 해서 최초의 한글로 쓴 최초의 작품, 뭐 그것이 시든 소설이든 간에 어쨌든 최초의 작품은 용비어천가이고요. 최초로 쓰여진 한글 소설은 그렇죠. 홍길동전이죠. 네, 그리고 동동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려가요이고요. 이거는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한글로 쓰여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는 문자가 없어서 그냥 구전됐거든요. 나중에 한글 창제된 다음에 쓰여지기는 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아마 동동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작품이기는 했겠으나 그때는 그냥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된 작품이고요. 한글로 제일 먼저 쓰여진 작품은 용비어천가가 맞습니다. 불놀이는 최초의 자유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13번 볼게요. 고전소설과 그 배경설화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건요. 구운몽 조신설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청전 영건이어설화, 웅고집전 장자모설화 맞고요. 토끼전은 구토설화가 맞고 흥부전은 방위설화가 맞습니다. 방위설화는 흥부전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문예사조의 시대적 순서가 바른 것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런 순서를 묻는 문제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예사조라고 하는 게 요거 끝나고 나서 요거 끝나고 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제부터 사실주의를 써야지, 나는 이제부터 자연주의를 써야지 뭐 이렇게 결심하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나눠지지 않는데 이런 시대적 순서를 묻는 문제는요. 헷갈리지 않게끔 나와요. 즉 혼동되는 지점의 것들을 막 섞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네가 골라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 맨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3.1운동 이후에 낭만주의적, 퇴폐주의적, 유미주의적 경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나오고 자연주의는 요 순서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그 이후에 상징주의 나오는 거는 고전주의는 아주 틀에 박혀 있고 낭만주의는 현실을 완전히 떠났다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로 넘어갈수록 사실 그 현실을 보다 더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으로 갔다가 다시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세계로 돌아오는 이러한 파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고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혼동되지 않는 큰 선에서 물으니까요. 연도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주의가 발생된 연도 이런 식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큰 흐름만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5번 볼게요.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 아닌 건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은요.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 주어진 소설의 제목이 소나기죠. 그래서 소나기와 관련된 일기예보 기호를 고르라는 건데 답은 4번이겠죠. 네, 요거를 소나기라고 아셨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소년이
소녀랑 소년이 이렇게 비를 맞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그런 장면,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손이라고는 그 계집애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의 둘은 어려서 죽었고 어쩜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딸마저 죽어버렸네. 이런 의미일 테고요.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것도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고 하더군. 지금 같아서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딸마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잔망스럽다라고 하는 건요. 좀 되바라지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바라지다. 좀 어른스럽다. 뭐 이런 아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표현은 아닌데 아주 똘똘해, 뭐 좀 좋게 말하면 똘똘해, 영악해, 영리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그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좀 그렇지 않아? 영리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네,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이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17번은요. 자신의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글. 이거 아까 잠언, 격언 말씀드렸었죠. 아포리즘이라고 해서 제가 예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 18번 볼게요. 카프에 반대하여 발족한 학파는요. 순수 문학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것과 성격을 같이 했던 신문학파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19번 보시면요. 3대 문예 동인지에 포함되는 것은 창조, 폐허, 백조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는 꼭 따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0번은요. 판소리계 소설. 로 묶인 것은 여기 지금 해설에 보시면 판소리 12마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판소리 12마당은 조선시대에 그 연희를 벌였던 공연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12가지 레파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소리 12마당이 나중에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그 한글이 활성화되고 나서 그 한글을 쓰는 계층들이 여자로 평민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한글로 기록되게 되죠. 그래서 그 한글로 기록된 것이 바로 한글 소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기록된 한글 소설의 원류가 판소리로부터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배비장전, 옹구집전부터 시작해서 수경낭자전까지 걸쳐 있는 이 12가지의 것들인데요. 이 12가지의 것들은 원래 판소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옹구집전, 장기전,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별주부전 이런 애들은 사실 다 판소리로부터 나와서 판소리계 소설이다 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문학, 세계문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어떤 연도라든가 뭐 구체적인 작품들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눈으로 익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